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11년간의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한국 프로야구 무대에 복귀합니다. 류현진은 기량이 충분할 때 하나 이글스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프로야구 올 시즌 최고의 흥행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프로 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23연패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내홍에 휘말렸습니다. 팀의 베테랑 선수가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과식과 폭식은 물론 자극적인 음식, 특히 달고 짠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습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어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제 먼저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오늘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복지부는 지금 전공의들 이탈이 심화하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경계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이렇게 나뉘니까 최상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부터 희망하는 모든 병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전격 발표된 거라서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발표를 더 봐야겠고요.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94개 병원의 전공의 8,897명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속 전공의 78.5%에 해당하는 건데 전날보다 또 더 늘었고요. 네. 어제 기준으로 휴학을 한 의대생은 11,481명이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3일에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원래 당초에는 10일에 열기로 했다가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또 조만간 전체 회원 대상으로 단체 행동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투표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의사단체들이 걸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제도 의사들의 말말말 따져봤는데 어제 저녁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 의사회 주최로 제2차 걸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500명가량의 의사가 모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또 맞서는 그 시민단체들도 모이면서 서로 고성과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네. 여기 모인 의사들은 일제히 정부의 책임을 돌리면서 규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건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이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또 이게 좀 반말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너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라는 발언을 한 거고요. 뒤이어서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이 있어도 너 옷을 벗길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좀 옮기면서도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리고 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원론 홍보위원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의사를 매맞는 아내로 비유를 했는데
매 맞는 아내가 자식 때문에 가출 못할 거라고 자식을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과 정부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질타를 받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출 못할 거라고 비유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자식 놔두고 가출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만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해라. 공무원들이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얹느냐라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서는 이게 정부를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공격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인 거죠. 혹은 또 눈뜨고 보기 민망한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뭐 일부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강경 발언 뒤에는 의사들의 뭐 진심 어린 호소도 있습니다. 뭐 환자 목숨을 담보로 이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눈물 어린 호소도 있었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들도 지적하고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건 이 사태가 지속이 되면 국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 부분입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의대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어요. 네, 지금 뭐 통계 수치도 그렇고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의사단체들과 정부의 시각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에 또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원 규모 2,000명, 연 2,000명 증원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전문 연구 결과 2035년이 되면 의사가 10,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지금도 이미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5,000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저출생 여파로 이제 환자가 계속 줄어들 거라는 게 의사계 주장이지만 네. 반대로 정부는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의료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번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게 이대로 계산을 해보면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해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은 사실 너무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좀 의사들의 요구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사실상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생떼처럼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동안 늘 의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던 경험이 지금의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되레 그 현재 일련의 상황들이 의대 증원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네. 결국에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건드렸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외신들도 우리나라 의사 숫자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OECD 보건 통계를 인용해서 그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 수준이다 짚었고요. 미국 타임즈는 의사가 부족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타임즈는 한 가지 더 짚었는데요. 총선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진단을 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의사들이 자신들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주장은 이거잖아요. 의사들이 낙인 찍혀지고 악마화된 경향이 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 또 역으로 이 의사들의 지금의 생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단순히 어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뭐 시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의사 쪽에서도 인지하는 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4257님이 어제 어머니가 호흡곤란으로 충북대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에 물이 차 응급치료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살리며 이해관계를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도 의사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무쪼록 빨리 쾌차 바랍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회에선 이틀째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경제 파트인 만큼 지난해 경제 성적표라든가 경제정책 전반, 물가 이런 내용에 대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여당은 지난해 방산산업 수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자는 법안의 통과를 강조를 할 거고, 또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됐던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원전산업 이쪽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이 부분에서 공세를 펼칠 텐데 세계적으로 탈원전 기조라는 반박이 있겠고요. R&D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이라고 공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둔화된 경제 성장률, 무역수지 적자 증가, 치솟는 물가, 역대급 세수 결손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특히나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프라임 공방도 거센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질의가 이어졌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통일, 교육, 사회문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당위성 또 질책이 오가기도 했지만 서로 총선 프레임 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범야권 비례제 대표 위성정당을 겨냥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꾸리는 민주개혁 진보연합에 진보당이 동참을 하는데, 이 진보당의 전신이 통합진보당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종북 세력 프레임을 내세우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통진당 추종 세력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입틀막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죠. 네. 그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벌어졌던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인영 의원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 목소리를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원수 경호규칙에 따라 취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잉 경호라는 비판 여론이 크다라는 지적에도 부정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다. 윤 대통령의 사과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습니다. 네. 이상민 해남도 장관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분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면서요? 네, 이게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여당이 띄웠던 메가서울 경기 분도로 대표하는 행정구역 재편도 다시 좀 점화시켜보려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 주민 의사를 가름하고 행안부가 이걸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이 띄웠던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게 촉발된 이슈인 만큼 이걸 총선 이슈로 전략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이게 불거졌을 때부터 지적됐던 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지금 이 사안들은 경기도나 인천 이런 밀접 지역들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쓰는 경기 분도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불쾌하다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도의 경기 북도는 경기도를 쪼개자는 의미의 분도가 아니라 경기 북도로 북부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고요. 이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면서 경기 북부에는 경기 북도를 설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고삐를 재고 있어요. 네, 이 사과, 배, 토마토 이런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대한 할인 지원을 유지하고요.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수입 과일 2만 톤을 추가로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할당 관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2주간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에 1kg당 1,300억 원의 출하 장려금을 신규로 지원을 하고, 또 대파에는 1kg당 500원의 납품 단가 지원을 적용합니다. 기름값에 대해서는 점검단을 가동을 하는데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유가 상승분보다 더 과도한 그 비용 추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 밖에도 항공, 택배, 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부당 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나요? 네, 브라질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서 일본 외무상과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뜻에 공감을 하고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이 협력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일본은 그 수위를 보니까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라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 쪽에서 넣었던 규탄이라는 표현은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반복하고 있죠. 네, 일본에서는 그 시마네현에서 그 독도의 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행사가 열렸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에서 여기 고위 인사를 또 참석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열 장관이 항의를 하면서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고요. 또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사진도 찍고 뭐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다케시마 날에 맞춰서 일제히 독도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조태열 장관과 만난 이 외무상 가미카와 외무상은 대면한 자리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교도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요? 네, 이 창당대회에서는 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로 선출이 될 예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다른 당의 인사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네. 그 위성정당 대표를 이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맡긴다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그 미래한국당 지도부와 공천 순번을 두고 좀 기싸움이 있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직자로 이제 대표를 삼는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표용지 윗자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올 불출마 선언자라든가 공천 탈락자 네. 이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녹색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는 위장전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은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사선 홍문표 의원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선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납득이 가지도 않는 감점 적용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라고 밝혔고요. 네. 또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연아 전 의원 전략공천 후보자로 선정이 됐다가 비대위가 재검토하면서 보류가 됐는데 네. 김연아 전 의원은 이게 본인이 무혐의 불송치됐던 것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공천 후반부로 접어들면 탈락자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갈등 조짐이 조금씩은 불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쇄신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조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당 공관위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공천이 될 것이고 쇄신이 없다는 비판에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여권 주류에 대한 심판이나 물갈이가 없다면 후반부 국정 운영에서도 기대할 바가 없다는 점에서 쇄신과 감동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공천 갈등은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했고 노웅래 의원은 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이 이수진 의원은 지금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우리 민주당의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된 건데요. 네. 이후에 어제 오후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노웅래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에 당대표실을 찾아가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당규를 무시하고 당규에도 없는 전략지역으로 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판결 결과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중인 걸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겠죠. 네. 그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고무줄 잣대다 이렇게 뭐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끌어안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결국에는 어떤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답게 도로 위로 정체가 곳곳으로 길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먼저 서안산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이 사이 동군포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7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입장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남사 진위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흥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기흥동탄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옥천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행주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인데요. 이번 주만 특별히 금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한화 이글스로 돌아온다는 소식으로 이번 주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KBO 리그 복귀가 확정됐어요. 네, 이제 구단 측에서 약간 세부 계약 사항을 조율을 하느라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결국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정확히 12시 언저리에 8년 계약으로 총액 170억. 당연히 KBO 리그 역대 최장이고 네. 최대 계약 금액으로 그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곧바로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한화의 훈련장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있는데 방금 도착을 했다고 이 구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생중계를 해줄 정도로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연예인들의 입국 같은 그 실시간 입국 현장을 중계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역대 KBO 리그 최고액이라는 점도 뭐 화제지만 계약 기간도 눈길을 끕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8년이면 굉장히 초장기 계약이에요. 엄청난 장기 계약이고 현재 류현진 선수의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에 따지면은 37살 정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8년 후면은 40대 중반의 나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맺어준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류현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상 나이를 많이 먹은 이후에 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앞세우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가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이 느려지거나 혹은 뭐 이제 부상이 많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화 이글스 측에서는 판단을 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계약의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70억이라는 규모를 4년 혹은 이제 그 이하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주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셀러리 캡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선수단 연봉 총액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럼을 통해서 선수단의 그 연봉 규모를 조금 더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네. 의도로 또 보여지긴 합니다. 실은 올 1월부터 복귀설이 돌았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아직 충분히 통할 선수다 남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류현진 선수가 한국행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런 이유라고 봐요. 사실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직전 시즌쯤에 이제 우리나라로 복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류현진 선수는 한화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선수다 보니까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한화 이글스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성기에 가까울 때 최대한 빨리
한화에 와서 우승을 경험해 보고 싶다. 아마 이런 이유에서 조금 빠르게 한국행을 결정한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박수 칠 때 돌아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한국행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친정팀에 대한 애정이 큰 그렇죠.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류현진 선수의 복귀가 정해지자마자 네. 사실 약팀으로 분류되던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5강 후보로 꼽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하나 이글스 PD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야구라는 종목이 선수 한 명 가세했다고 팀이 갑자기 전력이 상승하진 않아요. 근데 그 선수가 류현진이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화 이글스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좋지 않은 성적을 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선수단 내 팽배한 그 소위 말하는 위닝 스피릿의 부재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선수만 믿고 가면 된다라는 구심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역 메이저리거였던 류현진 선수라면은 당연히 마운드에 안정감도 있겠지만 타선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 믿음직한 선발 투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류현진 선수가 줄 어떤 그 노하우 전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선수단 내에 주는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5강 경쟁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볼 만한 전력 상승이라고 봅니다. 류현진 선수의 복귀로 하나팬만큼이나 들뜬 건 허구현 KBO 총재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KBO 리그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류현진 선수 복귀뿐 아니라 이제 그 감독진의 변동도 많았잖아요. 김태형 감독, 이범호 감독이 또 새로 취임하기도 했고 여기에 서울 시리즈 메이저리그와 개막전을 또 고척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오타니 선수, 야마모토 선수 이런 네. 다양한 김하성 선수도 오죠.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KBO 리그가 지금 5강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력들도 평준화돼 있고 여러모로 지금 기뻐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1918님도 하나팬입니다. 오랜 아하. 기다림 끝에 벌써부터 하나의 가을 야구가 기대되네요. 네. 이젠 보살 생활의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하나팬들 들뜰만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축구 소식 살펴볼 텐데요. 최근 축구계를 들끓게 한 사건이었죠.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면서 대표팀 내부는 빠르게 봉합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직접 만나서 화해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본인 네, SNS에 업로드를 올렸어요.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강인 선수의 잘못, 손흥민 선수도 뭐 본인이 약간 보듬어주지 못했던 잘못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고 네. 조건 없는 사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비난은 이제는 멈추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맞아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 팬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후임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분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이제 정혜성 전 대표팀 코치가 새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국내파 감독들이 유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후보군을 제시했는데 김기동 현 FC 서울 감독 그리고 홍명보 현 울산 HD 감독 거기에 더불어서 최용수라든가 이런 다양한 감독군들이 네.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주 새롭거나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지금은 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내파 네. 감독들은 사실 K리그 팀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당장 다음 달 초가 K리그 개막인데 이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임하는 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구 팬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당사자들 즉 FC 서울이라든가 울산 HD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개막을 앞두고 수장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팀을 굉장히 잘 이끌어오고 있던 수장이고 네.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임했어요. 이제 새로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링가드 선수도 영입돼서 박차를 가하려는 타이밍에 네. 갑자기 팀을 떠난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울산 HD의 서포터들은 이번에 성명서도 게시를 했습니다. 네. 격렬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구협회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대표팀의 수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K리그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근간을 뒤흔들면서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월드컵 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인의 흐름대로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을 좀 시간을 두고 선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내 감독 외에도 해외 유명 감독들도 네.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어떤 감독들이 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뭐 스티브 브루스 감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튀르키예의 셰놀 güneş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축구협회에 연락을 해서 감독 자리에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할 정도였다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대표팀 자리가 굉장히 탐나는 자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런 특급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도 하고 월드컵 출전도 유력한 상태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 감독이라 그래서 능사는 또 아닙니다. 어떤 최근까지 이 감독들이 축구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본인의 전술관이 꽤 얼마나 명확한가 이런 본인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감독을 선임했다가 실수를 했던 게 지난 클린스만 때 일이었기 때문에 네.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저는 당장 빠르게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본인만의 전술관 그리고 이제 향후 3, 4년간 대표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자 배구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야기인데요. 네. 페퍼저축은행이 단 1점의 승점도 챙기지 못한 채 23연패 수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사실 23연패 수렁도 수렁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외국인 선수인 야스민 선수 혼자서 분전하는 모습이고 네. 사실 이번 시즌 앞두고 이 도로공사에서 박정아 선수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기세 있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연패라는 상당히 좀 참담한 성적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하나 이슈가 또 터졌죠. 네. 이 선수단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처럼 네. 선수단 내에서의 그 왕따 혹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베테랑 A 선수가 후배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이 안 풀리는 팀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네네. 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사실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던 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감독이 중간에 바뀌는 조트린지 감독이 중간에 갑자기 부임하게 되면서 사실 선수단 파악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여자부 순위표를 보시면은 1위부터 4위까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페퍼저축은행 혼자 한 자릿수 승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승점 10점도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한 팀이 계속해서 승점을 쌓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스포츠의 묘미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네. 단일 시즌 23연패를 기록한다는 거는 사실 팬들도 그렇고 상대팀 팬들 입장에서도 뭔가 박진감 있게 경기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인 배구계의 흥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잠시 이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네. 남자부 같은 경우는 네. 순위 싸움이 더 재미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주 지날 때마다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 V리그에서 여자부가 흥행이 좀 더 잘 됐습니다. 여기 김연경 선수라든가 이런 효과도 있었고 네. 반면에 남자부는 조금 성적도 그렇고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팬들이 좀 많이 찾아주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이 남자부도 결국에는 배구가 재밌다 보니까 팬들이 찾아오는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구단 내에서 이렇게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를 선수단 내에서는 저는 좀 빠르게 아무리 이 괴롭힘을 했던 선수가 훌륭한 선수고 실력이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네. 좀 빠르게 근절하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커질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페퍼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번에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페퍼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배구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우리 축구 얘기를 조금 더 네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내파던 뭐 해외파던 네네. 지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무절차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논란 없이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그런데 여유롭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저는 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에 좀 의문을 두고 싶은데 물론 네. 예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2차 예선이고 네. 이 상황에서 조금 확실하지 않은 감독을 선임했다가 나중에 또 더 큰 홍역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인터뷰 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외부 발표 없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도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소위 말하는 이제 밀실 행정 때문에 미쇼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미디어와의 노출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스포츠 하디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개의 속담을 들어보시고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양 이것에 닷돈 냈다. 산지기가 놀고 중이 이것을 낸다. 이도 안 난 것이 뼈다귀 이것 하겠단다. 이 3개의 관용구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각출, 객출, 출염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출염입니다. 출염은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얼마씩의 돈을 내어 거둠을 뜻하는 고유어 표현입니다. 출제된 속담 중에서 한양 출염에 닷돈 냈다는 한양을 내야 할 출염에 절반밖에 내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자기가 치러야 할 몫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여럿이 하는 일에 염치 없이 참가해서 좀스럽게 이득을 얻는 경우에 이르는 말입니다. 또 산지기가 놀고 중이 출염을 냈다도 있었죠. 놀기는 산지기가 놀았는데 그에 대한 값은 중이 문다는 뜻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남의 일로 부당하게 대가를 치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도 안 난 것이 뼈다귀 출염하겠단다라는 속담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능력도 없으면서 절차를 넘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달려듦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북쪽의 찬 공기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 대구 7도, 강릉 3도, 대전, 전주 8도 등 전국적으로 1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또 남쪽의 기압골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기의 소용돌이도 좀 약해졌습니다. 기압골과 동풍 두 가지 요인으로 이어졌던 강수는 거의 종료됐는데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20에서 60cm의 폭설이 이어진 동쪽 산지와 해안 지역도 그렇고 5에서 10cm의 눈이 내린 중부와 경북 등도 그렇습니다. 곳곳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앞으로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에는 5mm 정도의 비가 더 뿌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전국의 하늘을 흐리겠고 모레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오늘 2에서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는 서해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의 물결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영남권 해안, 제주 해안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주요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8,897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병원에선 수술 연기 등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주축이 돼 발사한 달 착륙선이 우리 시각 오늘 아침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아폴로 17호 우주선 이후 약 52년 만이고 민간업체로선 세계 최초입니다. 민간업체 측은 탐사선이 직립해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월 총선 지역구 후보 결정을 위한 1차 경선을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공천 관련 반발에 대해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다음 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 동탄 구간이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 동안 영업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영동 지역에 나흘째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이 너무 쌓여서 측정도 불가할 정도라고요. 예, 강원 영동 지역에 나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최고 70cm 가까이 내렸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강원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향로봉 측정소는 2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적설 146cm를 기록한 뒤 더는 측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적설계 높이는 160cm인데 눈이 그 이상으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상상이 가는데 기상청 관계자들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는 50cm 이상 눈이 쌓인 곳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강릉시 왕산면 일부 산지는 1m를 넘기면서 등산객이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흘간 눈길 교통사고만 36건이 발생하면서 47명이 다쳤고 눈길에 고립된 4명과 낙상으로 다친 8명도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다른 월도 아니고 2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건 드문 일이잖아요. 너무 드문 일이죠. 어제 오전까지 누적 적설 13.8cm를 서울은 기록하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 길 걷다 보시면 소복히 쌓인 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 하루 동안 내려 쌓인 눈은 8.6cm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2월 하순 기준으로 역대 3위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 내린 눈과 비의 양은 같은 기간 평년 기록의 3배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벚꽃이 이른 개화를 준비한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다가 그러니까요. 눈이 오다 보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 그런가 보니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따뜻해졌고 늦겨울인 2월에 평년보다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이 된 겁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앞으로의 날씨는 어떨까요? 오늘 서울은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2도, 수도권은 마이너스 6도에서 마이너스 1도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충청권도 마이너스 4도에서 1도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 등 중부 지역 대부분 눈이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기온이 전날보다도 한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갔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는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눈이 계속 내려서 최대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면서 기온도 차차 떨어져 따뜻한 옷차림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아프면 굉장히 서럽지 않습니까? 네. 또 눈이 그친 후에 기온이 내려가며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춥겠는데요.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마이너스 2도, 인천이 마이너스 2도, 수원도 마이너스 3도, 제주도는 7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인천이 5도, 수원도 6도, 그리고 제주는 9도일 텐데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이 최고 기온이 한 6도에서 11도로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겠는데 요 며칠 힘들었지만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비와 눈이 하늘을 씻겨주면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 맑은 공기는 마음껏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하늘이 맑고 깨끗했죠. 네, 맞아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미국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달 궤도에 진입한 미국의 민간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이후 52년 만이고요. 민간 우주선으로는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네.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오전 8시 24분쯤에 달 남극 근처에 분화구 말라포트 A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처음 10분은 착륙 예정 시간 이후에 한동안 신호가 없어서 실패인가 불안했지만 그 이후에 오디세우스 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히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알테무스 CEO는 생중계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달에 온 걸 너무나도 환영한다. 네. 달에 가는 상상 가끔씩 해보곤 하는데 물론 이번에는 무인 우주선이지만 나사는 2년 후쯤에는 사람과 함께 달에 착륙할 것이라고 밝혀서 이번의 성공이 더욱더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사는 여러 민간 기업을 활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인 달 탐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맨 먼저 달 착륙에 도전했던 페레그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거고요. 소위 뉴욕에서 골프공을 쳐서 로스앤젤러스에 있는 홀에 넣는 것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는데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 어디에 쓸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이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2026년 말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겁니다. 네. 달 착륙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실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도 몇 안 되잖아요. 네, 손바닥 하나 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옛소련, 중국, 인도, 일본까지 모두 5개 국가입니다. 우선 1966년 옛소련의 루나 9호가 세계 최초 달 착륙 기록을 세웠고 3년 후 미국은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해서 1972년 아폴로 17호까지 달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지켜볼 중국도 아니죠. 중국은 2014년 창어 3호를 달에 착륙시켰고 이어서 인도도 지난해 8월 찬트라얀 3호를 일본은 지난달 20일 슬림을 달에 착륙시키는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붙으면서 민간 기업들의 시도도 잇따랐지만 그동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최초 성공 기록을 쓴 인튜이브 머신스는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 또 살펴볼게요.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동기를 성희롱한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요? 이 축하 뉴스 뒤에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최근 열린 졸업 사정위원회에서 동기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일으킨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가 소방 교육훈련 과정 졸업에 부적합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지난해 중앙소방학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교육생인 여성 동기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이를 이제 문제로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하게 됐는데요. 네. 가담 정도에 따라서 벌점은 다릅니다.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있는데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이 차등 부과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졸업 부적합 결정을 받은 교육생의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임용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교육생은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지위를 아예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평생이냐 그건 아니고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문자만 보내면 돈을 준다는 이른바 문자 아르바이트, 특히 청소년들이 관심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요? SNS에서도 어렵지 않게 관련 광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살 중학생 문모양이 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것 또한 친구의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후기에 끌린 건데요. 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문자만 보내면 된다고 하면서 유혹되곤 하고 과연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이 광고에 적힌 SNS 아이디로 대화를 걸자 이벤트 담당자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담긴 1분 30초가량의 동영상, 문자로 보내야 할 광고 이미지,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주의사항까지 지시는 꽤나 체계적입니다. 방법도 간단한데요. 담당자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번호 묶음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고 광고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런데 담당자가 전송하게 시킨 이미지는 다름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 광고였습니다. 물론 이 수법을 알고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책을 모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이제 머리를 써서 청소년들을 이용해 하루에 약 480개에서 490개까지만 보내게 시켜서 이 제한 사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돈을 벌고자 지원했다가 이렇게 좀 이상해서 관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끔 협박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거미줄 같은 곳인데요. 중간에 수상함을 느낀 문양이 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사를 전했는데 오히려 안내한 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너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냐? 3일간 진행을 하면서 4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문양은 시킨 대로 했지만 돈을 받기는커녕 휴대전화가 먼저 먹통이 돼버립니다. 이동통신사가 한 달간 전화 이용을 정지시켜서 전화도 그리고 문자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네.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제한된 문자 건수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이 역시 불법 스팸 문자가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동 장치가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신고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시킨 업체 형사처벌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데다가 청소년들도 괜히 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신고가 접수가 됐다 하더라도 문자 전송을 안내하는 일당이 주로 가짜 SNS 계정 또는 대포폰을 활용하는 탓에 추적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이미 도망간 상태로 빈 사무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문자를 보낸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올해 7월부터는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른들의 잔꾀에 속지 않도록 또 주의가 철저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돈을 벌다가 용량이 차면 버리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부지 면적으로는 약 46만 6천 평에 이릅니다. 이런 매립장 먹튀 사건의 배경에는 보험제도 악용이 있는데요. 일종의 그냥 보험 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게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용만 나가는 구조라서 정부는 매립업자들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 한 30년치 사후관리 비용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크다는 업자들의 민원에 따라서 보험으로 사후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성주 산업단지 매립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비용이 77억 원이었습니다. 이 종전에 77억 원을 납부해야 매립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중 10%인 7억 7천만 원만 보험사에 내도 사업은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주 매립장 업주는 보험료도 절반인 3억 6천만 원만 납부를 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 업체는 사후관리 비용은커녕 보험료도 반만 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47억 원의 세금을 대신 쓰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 매립장 먹튀 사건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뭐 충북 제천, 전북 완주, 세종, 경북 성주에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립업자의 부도와 도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 5곳에 안정화 작업에 쓴 세금 무려 34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도난 5곳의 매립장이 낸 보험료는 7억 원대 초반 수준. 그래서 보험사는 정직한 다른 매립업체에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겨우 손해를 그냥 메우는 방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덕 매립업자들의 보험 사기에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 동종 업체들이 그 피해를 모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일본은 보험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허가를 내줄 때 그냥 사후 관리를 감당하지 못할 업체를 미리 걸러낸다라는 취지고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서 사업 참여자들의 부담을 높였고요. 환경부도 이걸 토대로 해서 방치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근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만큼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현대에서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다 고치죠. 예전 히포크라테스가 살아 있으실 때 쓰던 말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다 분해해서 우리 몸 구성하는 성분들을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뭐. 네. 근데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네네. 특히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위암, 대장암인데 모두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위암은 짠 음식과 탄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를 태워서 먹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네. 구워서 먹는 경우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탄 고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또 짠 음식에서 생기는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로 돼 있고 네. 대장암은 이제 지방이 많은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너무 적은 그런 식사 이런 것들과 발생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식습관의 중요성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업무에 치이고 시간을 쫓기다 보면 그야말로 끼니를 때운다는 말이 딱 네. 들어맞을 때가 많잖아요. 때우죠 가끔. 네. 그런데 이런 식습관 평가 지수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뭐 식생활 지침의 권장사항을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14가지 항목으로 100점짜리 설문지를 만들어서 네. 이 설문지에 답을 해보면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사가 편의적 식사냐, 감정적 식사냐, 유행적 식사냐, 건강한 식사냐 이런 형이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그 형이 나눠지면 당신은 이런 형이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면 내가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움도 좀 받을 수가 있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편의적 식사는 뭔지 좀 감이 오는데 금방 오죠. 네, 근데 감정적 식사는 뭘까요? 네, 감정적 식사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달고 이런 음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형태의 식사 패턴을 우리가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그럼 유행적 식사는요? 그 유행 따라가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유행만 이렇게 따라가는. 네. 오늘 톡톡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건강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건강에 좋은 음식 이렇게 치면 정보가 정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아서 그걸 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 먹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좀 칼로리가 좀 적은 거, 통곡류 먹어라. 생선이 네. 훨씬 좋다. 뭐 견과류 먹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좋은 것만 찾아 먹다 보면 또 너무 불균형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좀 피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나쁜 음식의 첫 번째는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밀이 아니라 밀을 갈아서 밀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다시 빵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과자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또 쌀도 그냥 쌀로 하지 않고 또 박박 갈아가지고 그 쌀 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 이렇게 가공을 여러 단계를 거친 것들이 나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짜게 만들어진 음식들 있죠. 네. 염분이 높은 거, 염장한 식품들. 젓갈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것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너무 기름진 거. 그다음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또 탄 음식, 그다음에 냉동 보관하게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좀 나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피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강하고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음식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것들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당류를 네네.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뭐 설탕 무첨가 이렇게 해서 제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스나 이런 거에도 무가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당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분을 따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 갖고 있는 원래 당분은 그냥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더 이상 당을 추가하지는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당분이 없는 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뭐 설탕 무첨가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류의 뭐 예를 들면 음료들에는 이미 설탕이 아닌 다른 것들로 첨가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탕만 안 들어갔다는 거지 다른 단맛을 내는 것들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혹하지 말고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설탕 대신 넣는 그런 첨가물들도 그렇게 건강에 좋진 않다는 그럼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무슨 커피집에 가면 이렇게 액상 네네네. 당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분은 당분인데 설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형돼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른바 짠단, 달고 짠 음식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도 마라탕, 탕후루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음식들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면서요. 무조건 경계해야죠. 우선 이제 짠 음식. 짠 건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나트륨은 이 삼투압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붓게 되고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단 음식은 또 이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가 많이 들어간 건데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누거든요. 단당류는 내 몸에서 더 이상 소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바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단당류라고 하는데 이런 탕후루 같은 것들은 단당류, 설탕을 주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흡수되죠. 그리고 단맛은 짠맛이나 신맛이나 매운맛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제한이 없어요. 즉 질리질 않아요. 계속 먹을 수 있는 예, 아이들이 입에다 단 것만 집어넣어주면 계속 먹듯이 단맛은 질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칼로리가 많아져서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짠 음식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꽤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좀 매운 음식이잖아요. 네. 그 매운 음식에는 또 캡사이신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캡사이신이 이제 뭐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증 네. 효과도 있고 뭐 통증도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막 많이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그 위 발적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천식을 훨씬 더 많이 발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캡사이신이라는 네. 물질 자체가 거기다가 위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장까지 자극하면 설사나 복통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너무 욕심내서 많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 해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잡곡밥이 도움이 되죠. 일단 칼로리가 조금 적어지고 네. 그다음에 통곡류니까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잡곡밥을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잡곡밥을 일정한 수준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잡곡밥만 많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더욱이 우리 소장에도 대장과 마찬가지로 그 세균들이 살거든요. 장내 세균이 살아요. 근데 이런 잡곡밥에 있는 식이섬유들이 소장에 있는 그 세균들을 과증식 너무 많이 증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불편함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맹신하시면 안 된다. 좀 적게 드시는 걸로 생각하자. 이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또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저도 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의 기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독 이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항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좀 들으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 중에서 한 서너 개 이상 되면 중독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7개가 넘어가면 난 중독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네. 또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쉽게 느낀다. 또 밥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또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이런 간식들이 있다. 금방 밥 먹었는데 허기가 안 가신다. 또 잠들기 전에 야식 안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 또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배가 고파서 못하는 거죠. 또 단 음식만 생각하면 막 금방 또 그게 먹고 싶어진다. 네. 그다음에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 먹게 된다. 또 음식을 방금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런 이제 느낌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네. 이 중에 한 서너 개 넘으면 야, 나 탄수화물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7개가 넘었다 그러면 난 이미 중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중독 위험성에 해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많습니다. 네,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증 극복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단 뭐 음식을 피해야죠.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정제 탄수화물, 즉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는 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또는 국수나 라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걸 좀 피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걸로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당류가 아닌 걸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트밀 이런 걸 많이 하시고 또 잡곡밥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내가 음식의 종류를 살짝 바꿔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면서 요즘에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좀 과도하면 통풍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요.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드셔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을 자꾸 분해해서 우리 몸에 쓰다 보면 요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이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건데 콩팥에 자꾸 무리가 가는 거예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많아지니까 콩팥에서 그걸 잘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출하는 능력이 조금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이러면 요산이 내 몸에 많아지고 이 요산은 관절 주변에서 이 바늘 같은 형태로 침착이 됩니다. 결정을 만들어내요. 유리 같은 결정이 생기는데 그 결정의 모양새가 바늘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 것들이 관절 주변에 많이 생기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바늘이 찔리는 것 같이 통증을 엄청나게 유발하거든요. 네. 그게 통풍이라는 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통풍이 엄지발가락이나 뭐 관절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드라마라마. 네, 노래 듣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197님, 3교대 근무라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들은 식사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식사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 한밤중이라든지 또는 뭐 새벽이라든지 이러면 그때 식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근무 시간과 내 식사 시간은 자기가 잘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불규칙하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하면 건강을 잃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3교대 근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밤낮이 바뀐 그런 근무도 나중에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8005님은 외식 메뉴로 그럼 선생님이 추천하는 메뉴는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또 정영원 님도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요. 뭘 먹으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선은 조리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구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으로, 또 장기간 보존한 음식보다는 좀 신선한 걸로, 또 채소나 육류를 같은 도마나 같은 조리도구로 하지 않은 이런 음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고기, 수육 이런 거 되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되게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외식 메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교봉 님이, 그리고 이경주 님도 바로 두 분 다 오리고기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네. 좋다고 하고 먹어도 된다고 해서 밥에 비벼 먹는 사람도 봤는데 괜찮나요 하셨고요. 또 이경주 님도 마트에 파는 훈제 오리도 괜찮은 건가요 하셨네요. 네, 오리고기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리 기름이 무조건 좋다, 이건 오해예요. 네. 오리 기름과 닭 기름의 차이가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성분의 차이가 1%도 나지 않아요. 근데 그 1%도
차이 안 나는 성분 때문에 하나는 굳고 하나는 안 굳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밥에 비벼 먹고 오리 기름만 막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훈제 오리도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드시고 너무 여기에 막 아유 오리 기름은 괜찮대 이런 생각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4817님이 냉동식품은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안 좋은 건가요? 그냥 냉동됐을 뿐이라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렇죠. 신선한 재료를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는 냉동식품이 아니에요. 네. 이미 가공을 다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그냥 잘라서 뭐 렌즈에 덮이거나 이렇게 금방 레토르트 같이 금방 요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미 가공이 한번 된 거기 때문에 핫도그 뭐 이런 것들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가공하면 더 가공을 2번 한 꼴이 되고 3번 한 꼴이 되거든요. 네. 익혔다 얼렸다 익혔다 얼렸다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는 조금 더 좋지 않은 그런 방식이 되니까 좀 피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쩌다 한번 먹는 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독도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즐기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K-팝의 아버지들의 멜로우팝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게 예전에는 그 기획사 대표들을 두고 K-팝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뭐 3대 기획사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저희 멜로우팝의 기조에 잘 어울리게 정말 아버지들을 모셨습니다. 자녀들이 K-팝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 아티스트들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사례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한 10여 년 벌써 됐나요? 그 티아라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용록 씨의 딸인 전보람 씨가 네. 멤버로 활약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80년대, 90년대 어떤 청춘 스타들의 자녀들도 활약을 가요계에서 하는구나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2세 자녀들이 K-팝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오늘 그런 좀 독특한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의 음악을 함께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팝의 아버지들 누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처음 만나볼 아버님은 누군가요?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근데 정말 아버지여서 네.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데 춤도 잘 추고 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바로 박남정 씨 네.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리운 이름이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를 이뤘던 인물이었어요. 저희 DJ님께서도 기억을 하실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박남정 씨는 네. 당시에 가요계에서도 굉장히 센세이션 했습니다. 네. 그냥 젊은 층에서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시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조용필 씨랄지 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데뷔가 이제 바람이여라고 하는 데뷔곡이었는데 그때는 로봇춤 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널 그리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이 곡이실 텐데 그 기억 니은 춤이라고 해서 턱 밑에도 기억 니은을 만들고 뭐 코 밑에도 기억 니은을 만들고 네. 전 국민적으로 히트를 냈던 이 춤과 함께 당시에 이제 가요계 최고의 인기라고 하면 골든컵 수상 가요톱10 그 KBS에서 하고 있던 음악 프로그램의 골든컵 수상일 텐데 골든컵을 받았죠. 그리고 같은 앨범에서 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곡이 또 골든컵을 받으면서 뭐 당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남정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우리 눈에서 많이 보여지지가 않았었어요. 네. 스스로 좀 이제 TV 활동을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자기 음악을 하면서 오히려 대중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덜 되었던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남정이라는 뮤지션이 가지고 있던 끼를 네. 딸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 핏줄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박남정 씨의 딸인 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남정 씨와 함께 TV 출연도 꽤 많이 했던 네, 편이었어요. 맞아요. 많이들 기억하시는 그 붕어빵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유자식 상팔자 같은 정말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에 얼굴을 많이 비춰서 네. 뭐 어린 나이에도 너무 똑부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후에 아역 배우로 좀 활약을 하다가 얼마 전 이제 스테이시라고 하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벌써 올해로 4년차 그룹이 됐는데요. 그 팀에서 무려 또 메인 보컬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무대 연기가 또 아주 출중한 걸로도 유명한 멤버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댄스 가수 박남정의 멜로우 팝 어떤 곡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뭐 앞서 언급한 곡들 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박남정 씨가 자신의 일종의 음악적인 야심을 좀 보여주기도 했던 곡이 있어요. 바로 비에 스친 날들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어떻게 보면 박남정 씨의 최전성기곡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5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 박남정 씨가 원래 송라이터예요. 자신의 히트곡들을 다 만들었던 인물인데 네. 발표했던 곡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재능, 야심 같은 것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아서 발표했던 곡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면 세련됐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 듣고 오시죠. 네, 박남정의 비에 스친 날들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1절밖에 못 들은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 멋진 곡을 반밖에 듣지 못한 게 천추의 아닙니다. 김미희 씨가 우리 오빠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았을까요? 당시 진짜 그 체구가 좀 왜소한 편이잖아요. 박남정 네.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장악하던 그 있었어요.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볼 K-팝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다음에 K-팝의 아버지도 그 에너지만큼은 박남정 씨 못지않다. 그리고 키가 크다. 요 정도의 힌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90년에 데뷔한 심신 씨를 모셔봤는데요. 네. 심신 씨도 그 춤이 있습니다. 권총춤. 격하시 그 오직 하나뿐인 그대 할 때 와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네요. 네. 약간 그 권총처럼 손을 만들고 이렇게 빵빵 쏘는 것 네. 같은 그 네. 스탠드 마이크를 두고 춤을 추던 그 멋진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막 선글라스도 쓰고 이제 그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리고 욕심쟁이 뭐 이런 곡들로 90년대 초를 아주 또 뜨겁게 보낸 아티스트인데요. 네. 심신 씨도 데뷔할 때부터 반응이 진짜 뜨거웠어요. 그래서 데뷔해 뭐 신인상을 완전히 휩쓸었던 대표적인 90년대 가수였습니다. 네. 그럼 심신 씨의 자녀도 가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예요? 네, 심신 씨의 따님, 네, 벨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본명은 심혜원 씨예요. 심혜원 씨, 우리 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데뷔를 했습니다. 그 키스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인데 이 벨도 역시나 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또 피는 못 속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벨 씨 같은 경우에는 작곡돌이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곡을 씁니다. 근데 보통 작곡돌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노래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네. 자신들의 그룹의 노래나 이 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에 타 그룹들에게도 곡을 좀 같이 써서 준 적이 있는 네. 멤버예요.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 미연이랄지 아니면 르세라핌 같은 아티스트들의 곡을 제공하기도 했어서 사실 그룹 활동도 그룹 활동이지만 이제 젊은 작곡가로서
가수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신 씨의 딸이면 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럼 심신 씨 노래 가운데서 한 곡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바로 춤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볼게요. 네, 심신의 오직 하나뿐인 그대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박남정, 심신. 그 다음에 만나볼 K-팝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제가 이렇게 너무 그 시절 댄스 아이콘들을 가져와서 네. 역시 그 댄스 유전자가 K-팝까지 이어지나 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닌 분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죠. 약간 방향을 틀어서. 네. 또 이런 아티스트의 자녀도 K-팝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세 아티스트 가운데 아들과의 관계가 제일 유명한 아티스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 그 음악 시상식에서 네. 같이 협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토크쇼에도 아들과 함께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윤상 그리고 그의 아들 앤톤, 이렇게 부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윤상 씨도 뭐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었지만 네. 아들의 인기가 요즘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앤톤 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라이즈라고 하는 팀인데 네. 그 SM 엔터테인먼트, K-팝에서는 뭐 가장 유명한 레이블 중에 하나인 곳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내놓은 보이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부터 워낙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앤톤 씨가 그룹에서 막내이자 약간 얼굴 담당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잘생겼어요 하셨는데 이 데뷔하기 전에도 원래 워낙 미남으로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앤톤 씨가 원래 가수의 꿈을 품기 전에 수영 선수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윤상 씨의 자녀로 그런 프로그램에서 얼굴이 비춰지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잘생겼다. 네. 왜 아이돌 안 시키냐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 즈음에서 뭐 수영도 그렇고 뭐 외부 활동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꿈을 이 앤톤 씨가 품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이제 실제로 사실 자신이 오디션을 봐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가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선 이제 아버지 덕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붙기 전까지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좀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이제 신인 보이그룹으로까지 데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한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이제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윤상 씨도 또 아버지로서 상당히 든든하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네요. 네, 윤상의 노래 가운데서 이 시간에 들으면 좋을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윤상 씨는 명곡이 너무 많고 저희 그 인트로 음악도 사실 윤상 씨 음악이거든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별 없던 세상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그 곡 끝곡으로 저희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멜로우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유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윤상의 이별 없던 세상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